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과는 달리 광복절 행사가 사상 초유로 반쪽짜리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불붙은 전기차 공포증 확산에 정부에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가 하면 다음 달에는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자동차 전문가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대응책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진격의 경제 그리고 문화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복절 경축식 안타깝게도 정치권 갈등이 일면서 반쪽짜리 경축식이 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또 계속 갈렸었죠. 또 광복회 측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야권과 광복회 측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 이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경축식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밝혀왔는데 오늘 경축식은 결국 반쪽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엔 여당과 개혁신당만 참석하고 나머지 야 6당은 불참하면서 이 야권을 포함한 광복회 등 이 독립운동 단체들과 함께 이 효창공원 내 백범 기념관에서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네요. 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일 매국 같은 용어를 쓰면서 임명 철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국민의힘은 광복절의 의미를 훼손하고 이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영석 관장을 임명한 이 과정을 직접 좀 확인해 보겠다면서 독립기념관을 찾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자들 서류, 면접 평가표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기념관 측은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김영석 기념관장은 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 광복절 경축식에도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독립기념관장 임명 둘러싼 논란은 잠시 후 전격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막말이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소리를 쳤어요? 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어제 이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장 자리였습니다. 이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을 처리했던 이 숨진 이 권익위 김모 국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 사건 종결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김 국장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와 이 청문회 취지와는 다른 관계가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후에는 이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 막말을 내뱉었다면서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이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좀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이 폭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간밤이 들은 외신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엠폭스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엠폭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됐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다시 선언이 됐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태세인데요. 좀 엠폭스라고 하면 저도 좀 그랬었고 사실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 과거 명칭이 이 원숭이 두창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잇따라 좀 발병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공중보건 비상사태까지 선언이 됐습니다. 엠폭스는 주로 이 수포를 직접 만지거나 성접촉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발병하면 주로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10명이나 이 엠폭스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네.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새로운 변종의 출현입니다. 이 앞선 유행 때보다 전파력 또 치명률이 더 높은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는 추세죠. 네, 저도 지금 주위에서 코로나19 또 걸렸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최근에 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증상이 지금 감기 걸린 것처럼 최근에 이 에어컨 많이 쐬다가 이 코 막히고 이 목 아픈 것처럼 이런 증상들과 이 코로나19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칫 초반에는 코로나19인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확 늘어나는 추세는 정부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셋째 주만 해도 약 230명이던 입원 환자가 지난주에는 약 1,400명까지 늘어서 올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걸로 보고 이번 주부터 치료제를 추가로 공급을 하고 공공병원 등에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군요. 네, 이 CCTV 영상을 보면 이 지난 6일 밤이었죠. 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는 슈가가 인도 위를 달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면 슈가는 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을 먼저 좀 그대로 지나갔고 그러다가 이 좌회전을 하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좀 세게 넘어져서 그 충격 때문에 이 쓰고 있던 헬멧까지 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도 다 찍혔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 경찰관 3명이 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왔고 이 슈가는 이 스쿠터를 바로 세운 뒤에 안장에 앉아서 이 경찰관들과 대화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아무래도 술을 마셨으니까 술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 경찰이 인근 지구대에 이 슈가를 인계를 했고 이후에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27%가 결국 나온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슈가의 음주 사고를 두고 거짓 해명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지금 거짓 해명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슈가 본인이 전동 킥보드를 탔었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 조사를 했죠.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가 아니라 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전동 스쿠터로 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슈가는 사고 당시에 경찰들을 만나서 맥주 한 잔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 네. 그런데 재보니까 지금 만취 상태였던 거죠. 여기다가 이번 이 CCTV를 통해서도 인도를 질주한 이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 반성을 안 하고 이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앞서 일부 다른 언론에서 이 사고 당시 슈가 모습이라면서 보도했던 영상은 이번 이 슈가 건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귀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른바 신상털기식 명단 공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군요. 네, 이런 이 신상털기식 명단 공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명단 유포 사례에 대한 일부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 KBS 취재 결과 이 의료인 커뮤니티에 명단 공개해서 이 수사 대상이 된 작성자가 있는데 이 작성자는 이 후원까지 받고 있는 걸로 좀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의료인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니까 사직 전공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가 이번에 이 병원에 복귀한 의사 명단을 올렸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좀 억울하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 계좌에 이 하루 한도 200만 원까지 있는 이 계좌 한도에 후원금이 200만 원까지 하루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임의의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 약 800명 정도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 병원, 출신 대학, 학번까지도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지금 해커들이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뜻이 다르면 이 마구잡이식으로 신상 털기식의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혹여 병원 복귀를 결심을 해도 이런 이 공격, 신상 노출이 두려워서 이 포기한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이 복지부가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명단 유포 사례 2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고 있는데 1차 모집의 지원율이 1.4%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조한 상황인데 복지부는 곧 마감될 추가 모집에도 현재는 지원자가 지금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폭염 경보와 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서울은 25일 연속적으로 열대야를 기록하는 날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8도, 오늘 낮 기온은 세종, 대전, 광주와 함께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30도에서 35도 분포를 이어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5에서 40mm 예상됩니다. 금토일 사흘간은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30에서 80,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가끔 예보돼 있고요. 오늘 역시 낮에는 자외선 지수 나쁘고 서쪽 지역의 오존 농도도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8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도심 안쪽에선 대규모 집회 소식이 있고요. 고속도로 지방 방향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나들이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도로를 막 진입한 강일부터 서종 쪽으로 한 번에 19km 구간이나 막혀 있고요. 이후 강원권 진입해선 춘천 분기점 일대로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 마성에서 용인 쪽 운행 크게 불편한데 이 사이 마성터널 부근 3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이후로도 양지터널과 호법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나드목을 진입하면서부터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으로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를 막고 집회 준비와 무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약 3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신고돼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 가급적 도심 안쪽 진입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지금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안부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기차 공포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기차 포비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전문가로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근거 없는 공포의 확산일 수도 있고 사실은 공포의 전염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한 그런 가지고 뭐 특별히 뭐 공포감까지 포비아까지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에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차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파트 구조가 밑에 지하 쪽에 뭐 각종 상수도부터 전력선 인프라까지 있다 보니까 이게 소실되다 보니까 500세대가 이 폭염 속에서 방랑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 구조가 다 그렇게 돼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지하 공간에 주차를 시키고 지하 공간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크게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공포감이 들었는데 만약에 지상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생기면은 뭐 내연기관차보다 힘들게 끄긴 하지만은 특별히 문제는 없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입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지하 공간이라는 게 이번에 뭐 소방차 진입 못하고 물 공급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한 8시간 반 피해 자체도 수백 대가 피해를 볼 정도니까 그래서 더더욱 포비아라는 것이 확산됐다라는 측면인데 뭐 그렇게까지 공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 이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얼마큼 제대로 나와서 좀 막연한 공포감을 얼마큼 줄여주느냐가 네.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고 하지만은 좀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은 일선에서의 포비아 확산은 정도를 지나칠 정도거든요. 네. 심지어는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온 거 보면은 움직이는 시한폭탄 뭐 전기차 몰던 사람들이 친환경의 대명사였었거든요. 이게 외국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다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근데 반대로 돼가지고 전기차를 알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예. 보고 아파트 진입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관련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쪽 전기차 협의회 쪽 사용자 협의회 쪽에서는 그런 친구도 있었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본인 전기차를 몰다 보니까 주차를 못 시켜서 진료를 못 받았대요. 하하, 예. 병원에서도 거부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게 피부로 올 정도여서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이 좀 나와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 공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잘 모를 때 생기잖아요. 네. 오늘 우리 김필수 교수께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면 네. 불필요한 포비아 확산은 좀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화재도 화재지만 이게 그 요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지상에는 차가 지금 이제 없는데 이 지하 주차장 구조 때문에 일단 불이 한번 나면 그게 전기차건 아니면 일반 내연차건 지하에서 불이 나면 좀 심각하게 된다. 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네.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전기차가 일반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화재가 더 많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 건수가 약간 적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국내에서 생기는 내연기관차 한 2,600만 대 등록돼 있는데 한 4,500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에 12건 정도 생기는 거니까 적진 않겠죠. 네. 근데 이 내연기관차 전체의 30%가 10년 이상 된 차예요. 네. 그러니까 오래된 차까지 합쳐서 나오는 건데 전기차는 최신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노후화되게 되면은 빈도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교수님. 네. 차에서 불이 나는 네. 것은 보통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 자동차는 엔진 쪽에서 과열이 돼서 났고 배선이 단락이 되면서 앞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전체의 95%가 엔진룸에서 발생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확산 속도도 그렇게 온도가 아주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명이 두세 명이 소화기가 있으면 끌 수 있을 정도도 그런 화재도 많고요. 네. 그리고 부분 화재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번지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골든타임도 길어요. 그래서 충분히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내연차 경우에는 엔진 과열로 맞습니다. 그 엔진 내부에 보면은 여러 전기선들이 이제 있으니까 네. 그 엔진 과열로 그 전선이 단락돼서 여기서 네. 이제 스파크가 나고 해서 불이 나는 식으로 주로 발생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특히 이제 예. 배선의 접촉에 의한 단락도 요새 전기전자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노화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열화돼서 절연장이라 그러는데 그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불꽃이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 엔진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불이 나도 뭐 우선 연기부터 나고 그러면 운전자가 일단 차를 세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어디서 주로 불이 납니까?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다 깔려 있죠. 보통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바닥에 배터리를 설치를 하고 위에 공간을 넓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앞좌석, 뒷좌석 쪽이 다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예. 배터리 쪽이 원래 이제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게 되면 우리가 열폭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폭주는 뭐냐면은 네. 속에 셀이라고 해서 최소한 300에서 500개의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덩어리들이. 네. 근데 하나의 셀의 분량이 돼서 여기서 불이 붙게 되면 옆 셀로 옮겨가는데 아하. 이 발전 속도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는 속도 굉장히 그러니까 빨라서 빠르다는 거죠? 열폭주라 그러거든요. 아하. 일종의 폭발성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연기가 많이 유독가스가 피어오르다가 순간적으로 불이 거의 폭발성으로 굉장히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온도도 한 1000도씨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실제로 쓰는 물의 양도 큽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한 1000리터 정도 쓴다 그래요. 네. 불이 크더라도. 예. 근데 미국이 끄는데. 네, 끄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미국에서 한 8명의 소방대원이 7시간 끈 경우가 있는데 10만 리터를 썼어요. 하하. 10만 리터면은 미국 가정에서 2년치 쓸 물량을 네. 한 대에다 쓴 거죠. 아하.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그래서 온도가 또 높다 보니까 확산 속도도 빠르고 또 네.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 좀 짧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 얼마 전에 이 중국 파웨이 전기차에서 네. 불이 났는데 앞쪽에서만 불이 나 CCTV 찍혀 있고 앞에만 불이 나 있고 소방대원이 몇 명이 출동해 있었어요. 예. 탑승객은 3명이었습니다. 아. 근데 다 죽었어요. 그걸 탈출을 못해서요? 예.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와 있고 앞에만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하하. 이게 확산이 그래서 이제 이 순간적으로 열폭주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전기차 소유자들은 그런 특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화기가 있으나 마납니다. 전기차는 소화기가 없어도 돼요. 왜? 네. 연기가 나고 조짐이 보이면은 그냥 이 주변의 확산이 좀 빨리 탈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탈출해서 떨어져서 119 연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차가 세워져 있는 공간이 예. 옆에 확산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닥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닥에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과속 방지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내연기관차 운영하다 보면 바닥에 툭툭 치는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러겠네요. 내연기관차 일반 전기차는 바닥 치면 안 돼요. 배터리의 충격이나 압력이 반복이 아하. 되면은 셀의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침수도로도 체조 지상고 땅하고의 높이가 약간 낮기 때문에 물의 깊이도 일단 침수도로 지나가는 거는 우회도로 찾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셀의 화재 원인의 한 가지는 셀의 불량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이번 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사 저도 이제 이 감식 때 같이 이제 자문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가서 보면은 뭐 좀 고민은 좀 돼요.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은 여러 건 아마 국가에서도 원인 불명으로 나온 사례가 많은 게 네네. 온도가 1000도씨 이상 되고 전체 전소가 되게 되면은 증거가 녹아내려요. 그렇게 보이대요. 그 그렇게 자체가. 됩니다. 이게 숯덩어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밑에 배터리 분리를 하고 뭐 BMS 같은 거 수거할 수 있는 거 다 수거했습니다. 네. 정밀 검사 들어갔는데 원인이 나오면은 그래도 책임 소재라든지 뭐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은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 원인 불명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전기차가 일반 기존 내연 그 기관차보다 화재가 더 나는 건 아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나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확산할 가능성이 네. 높고 그 피할 수 있는 골든 타임도 짧다. 짧다. 예. 네, 그런 특성은 그래서 더 일반적으로. 위험하다.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전기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장단점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는 뭐 장점 뭐 매연 뭐 여러 가지 배출가스 안 나오니까 친환경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의 어떤 전기차가 필연적이라는 거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네. 그리고 뭐 운영할 때 어떤 뭐 관리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운영 비용이 뭐 가솔린 한 4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동전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운전자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내연기관차하고 틀리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운전을 하실 때 두 가지는 늘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과속 방지턱이 제일 많은 많습니까? 국가입니다. 예, 제일 많아서 국도 같은 데 가보면 이미 도색도 벗겨지고 높이나 네, 폭이 잘안 틀려서 보여요. 꽝꽝거린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젖은 손으로 꼭 충전하시면 안 되고. 젖은 손으로는 네. 안 되고. 왜냐면은 2중 3중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100% 보장은 이라는 게 없어요. 여름철에는 이제 여기저기 침수도로. 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일반 내연차라면 그냥 가도 되는 네. 것이지만 전기차는 그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3분의 2 정도까지는 바퀴가 차도 내연기관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전기차는 과반 정도가 되면은 들어가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일단 바닥이 배터리니까 네. 물로 치고 들어가면 바닥에 당연히 물이 닿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은 침수가 되게 되면은 셀의 불량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원인이 어느 건지 모르지만은 배터리 셀의 불량이 셀 자체가 제조사에서 잘못 만들 수도 있지만은 네. 관리적인 부분으로 누적이 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충전이나 과방전했을 때 생길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경우에 물로 끓라 그러면 불이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 붕산 이런 것들이 방출이 되면서 유독가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네. 사실 이제 주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가 불나면 가장 좋은 효과가 이동용 수조라는 거예요. 아, 뭐냐 예. 불이 나는 전기차 주변에 벽을 쌓아가지고 안에다 물 집어넣는 것을 이동용 수조라고 합니다. 물속에 잠겨 놓습니다. 예. 근데도 물속에서 불꽃이 안 꺼져요. 어. 그다음에 이제 확산되지 않게끔 위에다 질식 수화포를 덮는 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물이 확산을 방지를 할 수가 있지만은 물속에서 불꽃은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아하. 뭐 D급 금속용 소화기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소방청에서 아직 인증된 게 없는 게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기의 작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인증을 해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골든타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랬는데 대략 몇 초 정도입니까? 그런 화재의 특성에 따라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벌써 안에서 셀의 불량이 생겨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에 확산이 안 되는 때에다가 빨리 긴급하게 세우고 내려서 떨어져서 연락하는 게 119에 신고하는 게 가급적이면 좀 거리 두고 떨어져 있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일반 내연차 운전하다가 뭐 그럼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 하다못해 지갑이나 뭐 전화기나 귀중품은 챙겨서 이 차 밖에 나와서 대기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런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하는데 이 전기차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탈출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틀린데요. 네. 배터리를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계기판에 띄우고 휴대폰에 보내주는 기능도 있어요. 아, 차마다. 예. 그래서 뭐 잘 때도 우리가 이제 시동을 꺼놔도 전기차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휴대폰에다 연결을 시켜서 신호를 예. 보내는 차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충전이 문제라고 하면서 100%다 채우면 위험하다. 80%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그 입장 내놨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방법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이 자동차가 100%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셀이나 이런 데 약간의 영향을 주게 되면은 더 양이 적은 것보다도 이게 화재가 커지거나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전문 용어로 안전 마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차를 설계할 때 배터리 제조사에서는요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2% 3%만 여유분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걸 충전할 수 있으면 97, 8%를 충전을 해요. 그게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붙고 또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다 보니까 네. 최대한 쓰는 거죠. 아마 예전에 그 ESS 태양광 ESS 22건이 화재가 생겼는데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원인은 종합적으로 여기저기서 원인이 생겼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멘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불이 안 나는 것은 충전 용량을 85%로 줄여서? 낮췄어요. 예.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낮추면 효과가 커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낮추면은 불날 위험성도 줄고 불이 나도 확산이 덜 되는 확산이 거죠. 덜 되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며칠 전에 난 것이 내가 전기차 가지고 여행을 갈 때 카페리 같은 거 배에다 실을 때 있잖아요. 예. 50% 미만을 권장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죠. 50% 이상이 되면은 에어컨 최대를 키거나 뺑글뺑글 돌면서 50% 미만을 맞춰야 되니까. 아하. 예. 근데 해양 바깥에서요. 일반적으로 1000대, 2000대 이렇게 배에 나르는 자동차 나르는 네, 배 있지 카페리요.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배들 전기차를 실을 때는 권장이 30% 미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게 뭐 어떤 규약은 아닌데 네. 대부분 약속이 지금 30% 정도 네, 돼 특별히 있습니다. 배에 실어서 카페리로 네네. 이렇게 배에 실어서 갈 때는 더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가 흔들거리거나 배가 그리고 그렇죠. 충격이나 파도에. 배터리에 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차가 다닥다닥 붙어서 싣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다닥 그렇죠. 붙어서 싣는데 예. 수선되니까. 예. 그리고 배는 공간도 없고요. 소방 설비에 된 게 한정적이에요. 예. 바깥에 지상에 노출되는 경우 틀려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 타면은 그 배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배가 타면 또 어디 도망가기 탈출하기가 거의 맞습니다. 불가능하네요. 거기다 손실 자체도 보험을 들지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 미만을 권장을 해서 그래서 낮게 충전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걸 네. 알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90%에 대한 것들도 원래 80%더 좋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차주들 불만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그렇지만 늘 이거를 주행 거리가 짧아서 네. 이걸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다가 충전해야 되고 막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주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걸 안전을 강조하면서 충전율을 낮추다 보면은 결국 그 부분에서 좀 우리 소비자들이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예, 없죠. 이거 이제 리스크를 어쨌든 감수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작사가 몇 킬로 뛴다는 걸 인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산 건데 네. 막상 이걸 줄여야 되니까 거기다 겨울 같은데 날씨 추워지면 20-30% 떠지거든요. 네네. 예, 충전 용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90%를 한 이유가 작년에 관련 회의 자문회의 네.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도 한 90% 정도면은 다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90%면 쌍방이 예. 예, 근데 이제 제조사와 지상은 상관이 없는데 예, 차주가 지하에서. 지하에서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서도 놀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이 도심지 이 아파트 같은 집단 거주지 특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싫은 게 아니라 땅이 없으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지하 충전소인데 전기차의 특성은 우리가 퇴근해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왜 심해형 완속 충전이라 그러는데 네. 심야 전기 쓰면 잉여 전력 쓰니까 가장 저렴하고 아, 그러네요. 또 급속 충전보다 완속 충전하면 배터리 수명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심해형 완속 충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예.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는 그 폐쇄 공간이라는 그 거죠. 충전소를 다 지상으로 옮기면 되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요. 예. 자,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지상으로 뭐 올리고 네. 또 뭐 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대책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문제는 지상 공간이 없어서 자, 공간을 마련해서 충전기를 올렸다 이거예요. 네. 근데 바깥에서 100% 충전한 전기차가 지하로 내려가 주차하고 있으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화재 발생 건수 중에서 충전 중 화재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실제로 충전 중 화재가 아닌 것도 많아요. 네. 뭐냐면은 충전 중인 것 같이 보이지만 충전이 다 끝났는데 아. 차주가 케이블을 안 뽑은 것도 많습니다. 하하. 그거는 일반 주차 중하고 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충전기를 올리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제조사가 배터리 저 제조를 지금 공개하고 있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벤츠가 그랬죠.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근본적으로 폐쇄 공간에서의 불이 난 근본적인 포비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내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어디 소재인지를 소비자가 안다 하더라도 그걸 네. 가지고 차를 태기라는 한정적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연기관차가 엔진하고 변속기 뭐가 들어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제조사를 믿는 거고 제조사가 그렇지. 책임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불이 났으면 벤츠가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 네네. 배터리사는 나중에 문제가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하는 거예요. 네. 제조사에서. 그건 제조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 사실 배터리가 이번에 보면서 오 이렇게 싸구려 넣어서 싸구려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라시스가 중국 내에서 이 기술적으로 괜찮은 회사로 많이 알려진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운도 나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배터리보다는 뭐 좀 믿기가 좀 어렵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너무 선입견 가지면 안 된다는 아하. 것이 어떤 증거도 중국 배터리가 나쁘다라는 게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몰아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는 아하.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실제로 이제 지금 NCM 배터리지만은 NCM 이 리튬 이온 배터리 삼원 네. 계층은 우리가 강합니다. 네. 그리고 LFP 리튬 인산철 쪽은 중국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아까 저 청라 전기차 화재 현장을 감식 과정에서 함께 하셨다. 예. 그렇게 청라 말씀하셨죠. 쪽은 아니고 2차 감식인데 2차 차 감식. 자체를 차 자체를. 차 예. 자체니까 원인을 찾는 거니까 그렇군요.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예, 어쨌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수백 명이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는 맞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어요. 벤츠코리아에서 40억을 뭐 이렇게 좀 조기적으로 지원하겠다. 일단,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이거 어쨌든 자동차 제조사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5억 원도 도의적으로 일단 지원을 먼저 한 거고요. 그래요. 예. 이게 책임이 나왔을 때가 고민이 되는 게 자 3일 불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요 3일이면은요 본인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정도에서 혼자 불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시간 내에 불났다 그러면은 차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네. 3일이면은 내가 관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의 책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자동차 제조사와 차주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의 어떤 합의점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겠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GEYK에서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율입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청년 활동가를 만났었는데요. 그 친구는 기후변화가 심해져서 자기네 나라에 물이 사라졌고 그래서 자기네 마을의 부족들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대륙을 떠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굉장히 표면적이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방문해서 기후변화와 재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여실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문제이고 더 큰 범주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개인의 실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후총선, 기후대선이라는 말로 불렸던 투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내가 일상 속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기후변화와 함께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만이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너희가 뭘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는 활동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도 살아갈 새로운 원동력들이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무려 25일째 열대야를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대부분 낮 기온은 30도에서 35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새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세종, 대전, 광주와 같은 기온 유지하겠습니다. 대구, 부산 33, 강릉 31도로 예상이 되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도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5에서 40mm가량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 금, 토, 일, 사흘간도 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자주 있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30에서 80mm,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가끔 올 전망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낮 12시부터 3시 사이 매우 나쁜 곳이
곳이 대부분이 되겠고 오늘도 수도권이나 충남, 전남 등 대부분의 서쪽 지역 오존 농도가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습도 높은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체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오늘은 79년은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이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다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광복절 기념식이 이렇게 그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고 또 야당이 불참하는 것도 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연결이 됐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네네. 어떻게 일정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참석하시는 정부 공식 일정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요. 네. 일부 의원들은 광복회가 주최하는 경축식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현충원 참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오늘 대전에서 진행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시겠네요? 저는 어제 이제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이 대전 현충원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대전 현충탑에 참배하고, 네. 어제 일정을 좀 마쳤고 오늘은 오전에 좀 방송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광복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고 또 야당이 불참하는 것도 제 기억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상황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보수 정부, 이명박 정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1982년 역사 교과서 왜곡까지 시작이 된 문제에서 이제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국민모금으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 하에서 소위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뉴라이트 논쟁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도강사 문제라든지 또는 제3자 일제징용공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광복회와 같은 정통성 있는 그런 독립단체,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영석 관장을 진영을 강행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께서 친일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누적적 결과이지 이게 독립기념관장 임명 단 한 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그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요. 예. 또 여권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밀었던 사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다. 이런 또 반박도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는 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 팩트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고 박사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이제 그렇게 사태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언플이 언론 플레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후보자들 중에 누가 더 적임이냐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네.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그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들, 특히 제가 경악했다는 것은 본인은 뭐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1945년 8월 15일 바로 오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70년 동안 광복절로 믿었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오늘도 정부도 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고 1948년 8월 10일 즉 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내용은 건국절 내용이죠. 이 점에 대해서 건국절 논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칫하면 1919년 3.1 독립운동에서 시작돼서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오는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네. 또 만약 그 45년까지 있었던 줄기찬 그 항일 독립운동의 그 과정을 배관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친일 잔재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그런 역사적 비판에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인사가 셋 중에 더 낫냐 안 낫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거라고.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 추진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광복절 기념식도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945년 광복절을 기념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부가 이런데 정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고 박사님도 그 논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국절을 추진한다거나 그래서 표방한 것이 아닌데 왜 야당이 이렇게 참 크게 분노하느냐, 크게 반대하느냐라는 말씀인데 네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그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고 소위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생겨났고 최초에는 북한 인권을 지적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뭐 예전에 학생운동 하던 몇몇 분들이 시작해가지고 몇몇 정치인들 학자들 해가지고 재단도 만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네. 대체로 정부와 관련된 분들 또 지금의 여당 정치인들도 꽤 있고 이 건국절 논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고 정부가 표방하지는 않지만 묵인하고 있는 아니면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적어도 4가지 이상 적어도 친일적인 그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어떤 그 결정들 그런 지침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뭐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박범계 의원님 네네. 국방위에서 활동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법사위 이제 그만하고. 이번에 국방위를 스스로 선택하신 건가요? 뭐 스스로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분이 또 뭐 여러 또 거물급 인사들이 계셔가지고 네. 요즘
의미 있게 국방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외통위와 국방위는 좀 다선 의원들이 가서 활동하는 것이니까요. 예,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을 네.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예. 임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깊이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김영현 전 경호처장, 현 경호처장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튼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낸 것, 누가 봐도 김영현 처장은 대통령의 신복,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죠. 근데 지난번 대전에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 대전도 왔다 가셨죠. 네네. 그런데 그 이틀막 사건이 대전 총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것이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틀막의 경호 책임자가 김영현 처장이 있죠. 그는 네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심기 경호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저 입틀막 사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게 카이스트였던가요? 카이스트였습니다. 예,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무슨 대담을 하러 들어가는 중에 학생 하나가 이제 소리를 쳤는데 이거를 경호 요원들이 이제 입을 틀어 막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입틀막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건데, 예, 하여튼 그 사건입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의 후퇴, 즉 일국의 장관 공보위원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다음에 고성호 박사님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뜬금없는 갑작스런 이전, 정말 정광석화 같은 그런 이전의 주역으로 김영현 처장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네.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한 무인기의 영공이 뚫렸죠. 또 네. 미군에 의한 도감청 의혹이 또 일어났죠. 라는 등등의 과연 안보 태세, 국방부를 밀어내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절박하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느냐. 네. 예산상의 소요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안보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안보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다. 그런 안보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해병대 출신 그 골프 모임 네.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김영현 처장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현직 10개월 된 신원식 장관을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보하고 네.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하는 이러한 교체 수평 이동이 과연 그런 인사 수요가 있었느냐라는 측면. 미국의 대선과 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 2, 3 김성한, 조태용, 그다음에 직전 장호진, 장호진 전부 다 외교관 출신의 안보실장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외교와 안보의 조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더욱 그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과연 신원식 장관을 그리 보내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안보와 외교를 분리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박봉계 의원께서 최소한의 세 가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인사청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이 3일이었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러면 하루로 안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방통위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니까 그게 그랬고 성일청 의원이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이었으면 적어도 이틀은 했겠죠. 아하, 예. 3일이 아니라 이틀이라도 성일청 위원장이 허락하는지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알겠습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하여튼 따질 것은 좀 치열하게 따지고 그렇게 가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네네. 이번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로 예.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는데 이제 의원님 장관하실 때도 좀 같이 일하셨던 인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상은 이 정부를 제가 뭐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었던 검찰 독재 국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거둘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종전에 대통령과 특수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던 이원석 총장 대신 지금 심우정 총장 후보를 했다는 것은 첫째는 뭔가 검찰 정책이나 검찰의 어떤 현안 수사에 대한 입장들이 다소 여야를 통틀어서 다소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경험했던 심우정 기조실장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고 적어도 현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특수 검사들이 그냥 번갯불에 콩꿔 먹는 그런 태도와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뭐 누가 봐도 온유한 느낌이 드는 인사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 야당, 특히 제가 규정하고 있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의 그 기본적인 그 구도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성품.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는 일제로 따진다면은 무단 통치에서 일종의 문화 통치로 바뀌어가는 고도의 문화 통치로 검찰 정책을 바꿔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후보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 그게 일종의 검사로서는 최정점에 가는 건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또 진짜 본심이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또 드러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방부 장관 청문 관련해서 김영현 후보자 말씀하실 때도 한번 언급하신 게 이제 최상병 특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특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처럼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그거 발의하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 기본적인 직접적으로 야당 추천 몫의 그러한 최병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은 기본적인 골조이고 함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지금 얘기했죠. 그중에서 변협 회장 추천은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그 대법원장 추천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야당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비토권 대법원장이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 인사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비토권이 보장이 된다면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측면에서 뭔가 언젠가는 종집을 찍어야 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일종의 최종적인 안전판 결정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고려할 가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인사가 장동혁 의원 아닙니까?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서 잘하고 그전에도 저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데 보니까 그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걸 지켜보고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3개월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수처 수사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3개월치 통화 내역이 아니라 통화를 했다는 누구하고 수발치를 했느냐라는 그 조회죠, 그죠? 통화 기록. 통화 정보, 통화 정보입니다. 통화 정보고 그 내용은 확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최병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서 새로운 재검토가 들어가는 이 시점 대목마다 대통령의 결정적인 전화가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자들을 다 한번 훑어서 살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입니다. 공수처 전 인력이 다 투입돼가지고 하는 수사도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고 굉장히 공수처장도 수사 의지가 있음을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수사 의지는 평가.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하는 수사면 이게 하세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수사 결과 보고 특검, 제3자 특검 또 논의하자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예. 일종의 변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의지는 평가하지만 이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김경수 지사 전 경남지사가 예. 복권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죠? 시간적으로나 또 뭐 정치적으로나 당연한 수순이죠. 네.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반대한다는 걸로 지금 저 용산하고 지금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저도 법무부 장관하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했던 당사자고. 네. 그래서 사면 복권은 법무부 장관이 실무 처리를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것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태도였습니다. 아하, 예. 예, 그런데 김경수 지사 사면만 해주고 복권 안 했을 때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죠. 그 당시 그랬죠. 대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또 복권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복권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전국이 갑자기 또 경색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박사님 이 질문은 좀 제가 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네.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권익위 안에서의 또 감사원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한 발언으로 네.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의정 중진으로서 의정 활동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고성국 박사님 오랜 인연인데요. 예,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오늘처럼 인터뷰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저 역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고 또 불러주시면 출연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카카오페이가 이 개인 고객 정보 예. 이게 수천만 명일 텐데 예. 이걸 알리페이에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금 일입니까? 금융감독원 발표로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네. 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이자 자신들의 그 2대 주주인 알리페이한테 무려 6년간 누적 4천만 명의 개인 신용 정보 542억 건입니다. 아이고. 542억 건. 엄청난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걸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분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를 이제 고객 동의 없이 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카카오 계정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금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손쉽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된가, 왜 넘겼냐 이제 봤더니 카카오페이가 이제 알리페이의 개인 신용 정보를 전달한 게 이제 애플, 우리 그 아이폰의 그 애플인데요. 네. 애플의 요청이 있어서라는 건데요. 애플이 이제 자사 일괄 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 점수 이 스코어를 이제 알리페이에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 알리페이는 이 신용점수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카카오페이에도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이 스코어 산출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의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에게 다 통째로 넘겼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 동의 없이 이렇게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네. 카카오페이가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정보법에 따르면은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위탁이라는 건데요.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카카오페이가 또 알리페이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서 이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정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금감원 입장은 다릅니다. 금감원 측은 신용정보법상 카카오페이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알리페이가 중국 엔트그룹 계열사로 이 해외 법인인 만큼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지금 알리페이는 이 애플로부터 스코어 산출 예. 명목으로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하면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카카오페이는 설명하기를 부정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예. 서로 얘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카카오 측은 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가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위수탁 관계에 의한 것이다. 네. 그래서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관계가 이 업무상 위탁 수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 수탁 업무로 보려면은 알리페이 같은 전자지급 결제 대행 이 본업이 네. 스코어 산출이어야 하는 건데 이 결제 대행 서비스 본업은 대금 결제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 산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업무 위수탁 계약서 제출을 하지 못했고 또 알리페이를 관리 감독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같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계약서를 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와에. 근데 이제 금감원이 그걸 봤더니 그 역시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의 그 스코어 산출 제공 업무에 대한 위탁 내용은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계약서상 없는 요구를 알리페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허허, 이런 참. 자, 이런 상황, 우리 개인 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알리페이한테 넘어가고 뭐 다른 데도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이 간편 결제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게 네. 카카오뿐이 아니라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도 해당되거든요. 이거 중에 이제 토스페이도 이번 엔트그룹이 토스페이도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서 있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지금 제휴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 토스 이 3사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네. 알리페이한테 또 제각각 다른 형태의 고객 정보를 넘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아이디,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번호들도 막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네이버페이는 여기에 중국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또 맺고 있어서 중국 본토에서의 결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고객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알리페이와 같은 제휴사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형식상 동의 절차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사실 꼼꼼히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충 빨리 좀 결제하려고 동의 누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대충 읽어보고 동의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 중국 쪽에서 우리 국내 개인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데이터가 곧 자산, 돈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개인의 동의 없이 지금 마구 지금 중국 알리페이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는 거죠. 예, 예. 자, 이걸 국내 간편 결제사들이 알지 않겠어요. 예. 이게 위험하다. 또는 이거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좀 이제 해외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알리페이와 계약을 또 이렇게 이 계약상에도 조건을 달거든요. 네. 그런 거 할 때 개인정보 제공 항목에 대한 협의를 하긴 하는데 이 각사에서 어쨌든 고객 식별하기 위해서 더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속 좀 다른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또 전문가들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도 확인했더니 금감원에서 이걸 봤더니 예.
이 암호화했던 게 네.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쉽게 복구할 수 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진격의 경제. 오늘은 부동산, 특히 8월 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정부가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그 이전에 부동산 시장이 뭔가 좀 그 투기적 조짐도 좀 보일 정도로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거를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정부 부동산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내거나 공급 측면에서 내거나 아니면 뭐 섞어서 내거나 하는데요. 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급 위주로 주택 정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게 된 배경은 사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최근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시장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인허가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92% 수준이니까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서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 입주는 괜찮은데 네. B아파트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아하. 예, 장기 평균에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B아파트 부분에서 공급이 너무나 없다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B아파트 시장이 전체 시장의 52%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게 4분의 1 토막 나고 이쪽에서 수급이 깨지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이것이 9억 원 이하 일반 아파트의 전세를 밀어 올리는데 크게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나왔던 대책은 아파트 공급도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을 더 많이 하는 이제 예. 그런 형태의 대책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아파트라면 어떤 거주 행태? 비아파트는 아파트 외를 다 포함해서 원래는 단독주택, 연립, 빌라, 다세대 등등을 다 통칭해서 비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가 생각하는 비아파트는 명칭은 비아파트라고 썼지만 22년 말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네. 빌라와 다세대 가구와 연립 가구 중심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오피스텔하고. 예.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칭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빌라 다세대. 네. 예. 연립 가구. 네. 네. 이걸 이제 대거 공급하는 대책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이 비아파트가 52%, 네. 그럼 아파트가 48%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22년 말부터 있었던 그 비아파트 기피, 그러니까 전세 사기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서울에 세게 나타난 거는 서울의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 유형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다 다르지만 경기도 평균이 60%를 넘어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비아파트 비중이 적다 보니까 뭐 수원을 포함해서 뭐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빈도나 건수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확실히 많이 그렇군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비교하면 아파트가 아무래도 좀 가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예. 비아파트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청년 세대나 또는 신혼부부나 처음에 이제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뭐 돈이 많이 드는 아파트로 바로 가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이실 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일단 비아파트로 갔다가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 들어갔다가 뭐 중대형으로 갔다가 이런 일종의 사다리 같은 게 있습니까? 네네. 그런 사다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전세 사기 사건을 당한 그런 전세가액들을 보면은 1억 5천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은 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80%의 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액 전세의 경우에는 금리 조건도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에 보증보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이제 비아파트 전세를 갔었던 건데 22년부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사다리에서 원래 순차적으로 속도대로 가야 되는 것이 지난 한 1년 동안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분들 아파트로 많이 몰렸다고요? 네, 원래 뭐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모아서 가야 되는데 비아파트 시장에서 상당한 주거 불안을 느끼게 되니까 소형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올해 주택 시장의 특징은 과거의 주택 가격 강세 때는 항상 갭 투자가 많았었는데요. 네.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거를 갭 투자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과거 역사적인 평균이 50%가 넘었거든요. 서울은. 그래서 네. 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게 서울시였는데 작년과 올해는 이런 갭 투자 비중이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완전히 실수요 마켓이었고요. 아하. 실수요 마켓인데도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왔던 거는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6억 원 이하 주택들이 거래되니까 그다음 9억 원대의 주택을 종전주택 팔면서 가시고 9억 원대 주택을 종전주택 팔면서 15억대까지 가는 거고요. 15억대 주택을 종전주택 팔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내기 식으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5월부터 비아파트 쪽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정책을 조금 내긴 했었는데 그 숫자가 작았었기 때문에 이번 88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번 8월 8일 대책에만 21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신도시로 10만 호, 그렇군요. 비아파트 11만 호 이런 대책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정부 정책은 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 가장 바닥에 해당되는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대폭 늘리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예. 그 숫자였는데 네. 그러니까 비아파트 11만 호를 매입형으로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주택 사업자들이 지으면은 네. 그걸 우리가 다 사줄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의 90%도 1금융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아마 명의만 있으면 집 지으면 다 사주겠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래요? 많이 사주는 건데 그 11만 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주택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사버리겠다. 아하. 이렇게 밝히거든요. 보고서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거죠. 올해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사업주들이 지금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가지고요. 네. 이렇게 매입 확약이 되어 있는 주택 사업이 아니면은 PF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아하. 예. 이거랑 그다음에 핵심지 정비 사업 정도만 좀 금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금융사에서도 관심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렇군요. 사업이 좀 돌아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니까 또는 보증을 하니까 이제 PF도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하면 이제 정부 소유가 되잖아요. 네. 그 정부 소유가 된 이 비아파트를 실소유자들한테 좀 저렴하게 또는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매입 임대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예. 그 공공이 매입한
공공이 민간으로부터 매입한 임대주택. 그래서 네. 공공 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세를 들어올 분들도 이게 정부 거니까 네. 사기당할 염려는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 개인 혹은 법인인 경우에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패턴들을 보면은 그 건물이 문제가 돼서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하던 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서 연계 효과로 같이 예. 덩달아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이를테면 많아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하다가 터지는. 네, 그래서 개별 예. 건물의 등기부등본만을 봐서는 아하. 그 전체 이 임대인의 익스포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하. 어느 건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네. 건물 단위 등기부등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면은 괜찮은데 이제는 보험 가입도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자 이러면서 다 월세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임대 하게 되면은 영향을 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PF를 좀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고 실수요자들한테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다 이거죠. 네. 이게 제대로 될까요, 근데? 네, 저는 올해 5월부터 비아파트 관련 대책이 나을 법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아하, 그리고 자주 예. 왔을 때부터 22년 말부터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가 강세가 소형 아파트에 나오고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규모 면에서 그 의지가 느껴질 정도로 현저한 규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규모가 컸습니까? 네, 제 계산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사실은 비아파트가 52%인데 따지면은 이게 200만 채거든요. 네.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게 15% 포인트가 변해서 러프하게 보면은 그중에 60%가 임대니까 한 18만 호가 바뀐 건데요. 지금은 누적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숫자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거니까 예. 이게 지어지기 시작한 연말께는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욱 대표님, 네. 문제는 이걸 지을 땅이 있냐 이거예요. 서울에 비아파트 짓는 거는 예. 이제 그 토지 문제가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축을 헐러서 새로 짓는 프로젝트들이 비아파트 건설 사업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구축 빌라 매입하고 신축으로 그 공급했을 때 그 사업비의 90%를 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 건설은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에 이 88 대책 중에는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럼 그거는 비아파트를 짓기 하고는 위한 상관없죠. 용지 확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예. 전체는 두 꼭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 아까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정책 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에는 여전히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더디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의 진행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아하. 그리고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그 의미 측면에서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8만 호의 신도시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는 2018년 9월에 발표했던 5개 신도시에서는 약 18만 가구 정도 되고 그거 외에 나머지 50개 정도 되는 소규모의 신도시 지역들이 있고 이걸 다 합쳤을 때 약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속도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1기 신도시 5개 뭐 왕숙지구라든가 고양 창릉이라든가 교산 이런 대장 이런 지역들을 할 때 보면은 입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신도시를 좀 쾌적하게 지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낮은 용적률과 쾌적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예.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의 그 주택 보급 상황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뭐 쾌적성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경기도가 가장 저조하고 그리고 인구 사회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경기도의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있는 그런 계획을 수정해서 2만 호를 더 높이는 걸 발표했고요. 용적률을 더 상향 조정해 주는 네, 그 겁니까? 5개 18만 호에서 2만 호니까 10% 정도의 규모를 좀 더 늘렸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수 확장 시도가 있을 거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번 88 대책에서 21만 호를 공급했는데 11만 호는 비아파트, 10만 호는 신도시 아파트가 되는 아하, 거고요. 예. 그렇게 이제 반반 배정을 했고 종전에 공급하기로 했었던 게 21만 7천 세대 공급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네. 뭐 정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겠다는 거를 속도업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합산 42만 호 정도 되는 공급 대책을 예.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 평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네. 88 종합대책. 네, 지금 수도권 주택 가격 중에서 지금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주택 시장을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네. 좀 낯선 시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통상의 경우에는 서울이 가격 네. 강세로 갔을 때는 지방으로도 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실수요자 중심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러나 가격 상승률은 굉장히 높다는 점에서 평소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 원인을 소규모 아파트에서 시작한 거는 좋은 진단인 것 같고 다만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는 글로벌 자산 시장이랑 네. 동조화가 되어 있어서 자산 시장의 추이를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발표됐으니 좀 잘 살펴보자. 이런 결론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 소식들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동화 면세점 앞에서 2만 7천 명이 모이는 집회 후 한강대로를 이용해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집회 준비로 현재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 면세점 앞 전차로가 막혀 있고요. 반대 방향 차로를 나누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약 5천 명 규모의 집회와 가두 행진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단체들의 집회 오늘 오후 시간대 집중돼 있어서 종로와 을지로 등의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오후 시간대 차량으로 진입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나들이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강일에서 서종 또 춘천 분기점 일대로 모두 23km 구간이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이제 남사를 지나서도 천안 일대로 10km 구간 충청 이남 쪽 운행도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예,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들을 다루어드리는 문화 이슈입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뭐 100년, 150년에 한 번씩 네. 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일본 여행 계획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워낙 엔저도 되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고민이 깊어진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나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계획을 오랫동안 뭐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또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뭐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진 피해 지역과 가까운 여행지에 대한 취소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아질 것 같고 네. 또 지금 엔화 가치가 또 반등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19가 또 재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팬데믹이 끝난 직후에 한 3년간 막혔던 여행이 막 본물 터지듯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일본으로 그렇게 많이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물가였고 또 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항공권이 좀 비교적 저렴하고 거리가 가까운 여행지를 그래서 근거리 여행지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이 뭐 2, 3년째 계속 순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여행을 간 우리 국민은 222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 일본을 찾은 분들이 한 70만 명. 그래서 31.5%로 가장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일본 여행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지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최근에 해외 상품 관련해서는 티몬 위메프 사태로 또 많은 그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본 그 여행 계획했다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 뭐 수수료를 내야 됩니까? 일단은 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외교부 같은 경우 여행 경보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네. 2단계 조치인 여행 자제가 되면은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를 고객들한테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네, 일본에서 내려진 여행 경보 안내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려 수준이지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진유로 인해서 재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취소를 하시면 그건 개인적인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취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래서 다른 여행 일정들 계속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항공업계도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여행편을 이제 증편을 해왔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계획대로 세웠는데, 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예약률은 뭐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 정도 이렇게 취소한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일 노선에서 가장 많은 승객 이용하는 제주 항공 역시 현재까지 항공기 운항이나 예약률 등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의는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요? 실제로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항공업계에 파악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일본을 많이 간 데는 엔저 영향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엔저가 지금 엔고로 지금 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5일에서 6일에 뭐 950대까지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뭐 코로나19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엔저에 따른 여행 특수는 사실상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행 계획을 새로 짜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일본을 간다 하더라도 뭐 시즈오카라든지 시코쿠처럼 이제 이색적인 관광지로 좀 우회를 해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요. 어쨌든 추석 기간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 사태가 좀 진정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한 달 후네요. 추석이. 예,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 휴가 관련해서 이게 자꾸 이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뭐 거짓말 논란에다가 또 가짜 그러니까 잘못된 영상인가요? 네. 뭘 일부러 만들었다면 가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영상을 이제 착오로 올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착오라고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보라고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거주지 방향과 다르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가서 거기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 슈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 그걸 부정을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이제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파악한 동선은 이렇습니다. 이 슈가가 이날 오후 9시쯤 한남 오거리 식당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에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서 다시 술을 마셨고, 여기에서 오후 11시쯤 작업실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거주지로 향했다. 이게 이제 경찰의 공식적인 파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개된 영상이 2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개된 영상이 진짜 영상이고, 그렇죠. 예, 먼저 이게 슈가 영상이라고 먼저 공개됐던 거는 다른 사람 슈가 씨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이제 잘못된 영상은 운전자가 거주지 건너편 도로를 통해서 남산 방향으로 질주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주지 정문을 향하던 중에 좌회전을 하다가 넘어진 영상이 진짜 영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이제 기종도 굉장히 이제 슈가의 기종과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슈가는 소속사의 첫 해명처럼 500m 떨어진 인근 작업실에서 가장 가까운 경로인 거주지 앞 인도위를 지나서 귀가를 했고요. 좌회전을 하다가 넘어지긴 했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헬멧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구대로 이동해서 조사받았다는 매체의 주장과는 달리 현장에서 음주 측정만을 받은 뒤 자택으로 귀가 안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고서 쓰러져 가지고 지구대로 이렇게 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집 앞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 자택으로 들여보낸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공개된 이제 진짜 영상을 보면 넘어졌다가 본인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줍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리를 주행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점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BTS의 팬클럽이 아미죠. 네. 이 아미 안에서 이 슈가의 이번 행동과 관련해서 뭐 또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있던데요. 대중문화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한쪽에서는 슈가의 탈퇴를 촉구하는 아미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이제 소속사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2025년 아마 12월쯤에 완전체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멤버들이 다 제대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KBS를 포함해서 방송 3사에 출연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어 공연을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제도적인 제약이 있겠죠. 네. 그러면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에 불편함을 준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슈가는 탈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다른 멤버들 팬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해외에서는 또 팬들이 슈가를 지켜달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쪽에서는 사칭 팬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은 슈가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또 슈가를 또 옹호하는 그런 이제 글들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을 둘러싼 이야기 중에 담론 중에 보라해가 있어. 이게 보라색으로 이제 같이 뭘 하자는 건데 이게 네. 뷰가 만든 단어거든요. 네. 이거 뭐냐면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자라는 게 보라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방탄소년단의 정신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슈가의 이 문제를 두고서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라의 정신으로 다시금 되짚어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저는 대중문화적으로 그러네요. 중요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BTS 합니다. 멤버들이 좀 의견을 한번 통일된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적당한 시점에서 적당한 형식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은 완전체 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그래요. 정체성에 맞고 또 세계 팬들에게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내 4대 연예 기획사라고 보통 부르죠. 하이브, SM 뭐. 근데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데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4대 기획사면은 뭐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뭐 하이브를 포함한 YG, SM, 뭐 JYP를 포함을 하는데요. 네. 이 전자상거래법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7일 이내로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고 또 환불 규정에 있어서는 개봉하면 반품 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반품을 할 때 그 영상을 먼저 다 찍어야 된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량품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고 한다는 건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하자의 최종 입증 책임은 통신 판매업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매자한테 전가는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과태료가 문제예요. 네. 이게 뭐 300만 원, 250만 원 이 정도 부과해가지고 과연 시정을 하겠느냐 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돌 스타와 기획사와 팬 간의 관계에 어떤 최적화된 지점을 우리가 지금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10대 청소년들 싶은데요. 팬인데요. 이 고객이나 뭔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고 너무 판매 수단으로만 그러니까. 매출액 수단으로만 하고 있어서 이 팬에 대한 관점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K-팝 열풍을 더 이어가려면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좀 현대화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 아침에 보내드린 전격 시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성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